반갑습니다. 청원청학 여러분. 51차시 한국사 수업이고요. 지난 시간 50차시 수업 좀 많이 내용이 길었죠. 선생님이 좀 약간 이제 시험 끝나고 어떻게 하면은 좀 약간 내용을 좀 재밌게 담을까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었는데, 오늘은 정말 짧고 굵게 오늘 배울 내용을 딱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시험 끝나고 수업 듣는 거 이제 과제도 없고 뭐 노트 정리도 없는데, 그냥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한번 알아야 될 사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혹시라도 뭐 지나가다가 뭐 이거 진짜 상식이니까 언젠가 이 지식이 쓰일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을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이었던 4.19 혁명입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길래 이 헌법 전문에 불의에 맞섰다고 되어 있으나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수업 들을 때 정말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뭐 라디오 듣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86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 86쪽 이승만의 장기 집권, 한번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국회에서는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 짧게 말해서 반민특위를 만들었다. 그러나 반민특위, 이제 친일파를 잡는 조사위원회였죠. 반민특위는 친일파 처리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아니, 왜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를 잡는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미온, 즉 적극적이지 않았나요? 왜 그랬냐면은 이건 약간 친일파들이 좀 약간 안타까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안타까운 역사인데, 친일파가 청산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친일파들은 일본이 물러가고 나서, 야,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광복을 했으니 우리 그동안 친일파, 우리 민족을 팔아먹었는데 이제 우린 죽겠구나. 근데 그때 미군이 딱 들어온 거예요. 남한의 미군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들은, 그래,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미군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시에 친일파들은 약간 미군정을 되게 격렬히 확령을 하면서 미군정에 빌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좀 극우파가 돼요. 그러면서 미군정한테,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걸 원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한다. 그러면서 약간 미군정의 행정 체계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일파들이 일제시대 때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그대로 이어봐서 미군정 시기에 그대로 또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구파로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안 만들고 자유주의 국가를 우리 수립하도록 미군정을 돕겠다라고 합니다. 그 미군정 입장에서도 남한에, 이제 우리 한반도에 사회주의 국가가 안 세워지려면 자기들에게 약간 우호적인 세력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바로 친일파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친일파는 이러한 미군정이라는 그러한 기회 속에 살아남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 정치나 속에서 또 그대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이 친일파들, 구구파죠. 친일파들이 이제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게 돼요. 이승만도 그 당시에는 세력이 좀 약했거든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려는데 세력이 좀 약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막 김구라든지 김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남한의 정부 수립한 걸 반대했고, 계속 통일을 주장하셨던 입장이었고,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때도 아직도 통일을 좀 원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자기의 지지 세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좀 친일파 세력들과 조금 힘을 좀 빌렸다고 해야 될까? 그들과 좀 결탁을 해서 정권을 좀 수립하고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반민특위가 활동할수록 이승만 정부의 행정관료들이 체포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당시에 반민특위가 한 300명에서 600명 정도를 체포했다고 하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들을. 근데 그 30%가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독립군을 잡던 경찰이었죠. 일본 밑에서 일했던 그 경찰들이 대다수가 그대로 우리나라 경찰이 됐던 거예요. 그런 아픈 역사였는데, 당시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반민특위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국회 프라치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반민특위 조사위원회를 당시 프라치 이제 러시아 말로는 뭐 간첩이란 뜻인데 스파이란 뜻인데 사회주의, 그러니까 북한의 사회주의 간첩으로 몰아서 체포를 하고 이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립니다. 이게 국회 프라치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현대사에서 안타까운 사건이고 해결되지 못했던 가슴 아픈 사건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한편 이승만 정부는 지주의 농지를 헐값에 사서 농민에게 헐값에 파는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실시했다. 이게 1949년 6월이었는데요. 이제 나라가 광복을 했으니까 국민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승만 정부는 국민들에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래서 땅을 국가가 산 다음에 이걸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제 조그만 돈을 받고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농지 개혁을 실시했고요. 그 결과 정통적인 지주, 소작관계가 무너지고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어 근대적인 농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지 개혁이란 것도 이승만 정부가 성공을 했다. 이승만은 국회에서 자신을 반대한 세력이 커지자 6.25 전쟁 중 국회의원들을 위협하여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는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1948년 7월 17일 제1국회가 이제 국회가 수립이 된 다음에 이제 제1대 국회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1950년 2월이었어요. 이제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려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딱 선거가 돼서 국회의원을 뽑혔는데 이때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반대 세력이 많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대로 저 국회의원들한테 대통령 선거를 맡겼다가는 내가 대통령 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꿔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952년 헌법을 고쳤는데요. 그게 바로 발췌 개헌이에요. 근데 발췌, 왜 이름이 발췌냐면은 당시에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자라고 했고 당시에 이승만 반대쪽의 정치 세력들은 내가 책임제를 주장했어요. 즉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의 대표가 행정수반을 좀 만들어서 국회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약간 내가 책임제를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당시에 발췌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와 내가 책임제를 발췌합니다. 서로 좀 원하는 것들을 발췌해서 헌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1952년 발췌 개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대통령에 재선된 이승만은 두 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초대 대통령이 하나여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였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렇게 발췌 개헌으로 직선제로 헌법을 바꾼 다음에 대통령이 됐어요. 국민들한테 또 선거를 실시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헌법을 봤더니 대통령은 연임제였거든요. 딱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헌법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헌법은 대통령 연임제였습니다. 지금은 5년 단임제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또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헌법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초대 대통령, 즉 자기밖에 없죠. 이승만밖에 없죠.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을 연임제, 즉 초대 대통령을 계속하고 싶다, 계속할 수 있다라고 헌법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입법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승만 쪽이었던 자유당이 이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에서 계속 대통령 할 수 있다라는 걸 헌법을 딱 입법을 했는데 당시에 국회의원 제적 인원이 203명이었거든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려면 제적 인원의 3분의 2, 즉 200상 곱하기 3분의 2 하면은 136명의 찬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딱 투표를 했더니 놀랍게도 13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법에. 즉 법이 통과가 되지 못했죠. 136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갑자기 딱 주장합니다. 뭐라 주장하면은 수학에는 4,4,5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0.5 이상은 올리고 이제 0.5 이하는 내린다. 그러니까 4,4,5입, 0.4는 그냥 죽이고
0.5는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4452 반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봤더니 203 곱하기 3분의 2는 153.3333이니까 4452에 따라 153명만 찬성해도 법이 통과된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막 격렬하게 이승만 세력이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하면서 헌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4452 개헌이었어요. 그래서 1954년에 또다시 헌법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제3공화국이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이승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헌법에 따라 계속해서 대통령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헌법을 고치고 1956년 이승만은 다시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고요. 이후 이승만 정부는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한 표를 얻은 조봉암 후보를 간첩으로 몰아 사용했다. 이때 3대 선거 때 상대방 후보가 조봉암이었는데 지금 교과서에 여기 계신 분이 조봉암 선생님이에요. 이 조봉암 선생님이었는데 당시에 조봉암 선생님이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내 라이벌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진보당 사건인데 조봉암 선생님이 계셨던 진보당이 당시에 북한의 지원을 받는다 라고 그래서 간첩으로 몰아서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검사 측에서 뭐라 주장하면은 조봉암이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즉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평화통일한다는 이목 아래 뭐 우리나라를 팔아넘기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조봉암을 재판에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승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적을 없애기 위해 공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훗날에 이 조봉암 선생님이 돌아가셨던 이 진보당 사건은 2011년이 돼서야 무죄 판결을 받고 이건 잘못된 거였다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좀 가슴 아픈 우리 현대사였죠. 자, 87쪽 4.19 혁명의 전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이제 선거가 치러진 거죠. 이제 제4대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때가 이제 1960년이었는데 야당의 후보가 사망하여, 그러니까 당시의 선거제도는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동시에 나왔어요. 각 당에서. 그러니까 정교회장 런닝메이트가 있듯이 당시에 이승만의 자유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부통령 후보로는 이기붕이 나왔었고요.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조병호 선생님,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로 장면 선생님이 나왔는데 그때 조병호 선생님께서 대통령 선거 직전에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됐고, 이승만은 그러니까 당선이 확실히 된 거죠. 어차피 상대방이 없으니까 당선이 확실히 된 건데, 문제는 부통령이었어요. 왜냐면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8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80세가 넘은 고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내일 이제 언제 죽어도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언제 죽어도 모를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게 되면은 이제 부통령이 이어서 정권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승만 측 세력에서는 부통령 선거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대통령 어차피 이승만이 확정됐으니까 상대방이 죽어서. 그러니까 이승만이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승만 정부와 여당인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온갖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인데, 그러니까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일으켜요. 당시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투표함에 투표지가 이미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기붕 찍은 표가 이미 막 엄청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투표하러 들어가면은 갑자기 5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너 이기붕 찍어, 조장이다 확인을 한 거예요. 일일이 너 이기붕 찍어 안 찍어 안 돼 바르고, 야당 참관인이 부정투표 못하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야당 참관인을 내쫓아버립니다. 저리 가라고. 그러면서 다 이기붕 찍고, 이런 식으로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게 바로 3.15 부정선거였어요. 제4대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러자 전국에서 들끓고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가 우린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 바로 이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이 투표를 3.15 부정선거, 즉 부정선거를 일으키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냐, 그러면서 전국에서 시위를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는데, 선거 당일부터 읽어볼게요. 선거 당일부터 마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도중에 실종된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발견되면서 시위는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이때 김주열 이제 마산에 다니던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당시에 김주열 이제 학생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경찰이 최루탄이라는 걸 쏘잖아요. 최루탄 그 연기 해가지고 막 냄새 나는 걸 쏘는데 이거를 사람들 안 다치게 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제 사람들 다치게 쏜 거예요. 그래서 쐈는데 김주열 그 마산 학생의 김주열 학생의 눈에 최루탄이 박혀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최루탄을 쐈더니 김주열 선생님의 이제 눈에 딱 그 최루탄이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야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난다. 지금 안 그래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한데 부정선거로 분노가 가득한데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난다. 이래서 마산 앞바다에다가 묶어서 이제 던져버립니다. 시체를. 그런데 이제 시신이 부패하고 몸은 가스가 차니까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웬 바다에서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시체를 봤더니 눈에 최루탄이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지금 부정선거한 것도 우리가 분노에 차는데 시위하는 이런 학생들을 죽일 수 있냐. 그리고 그 죽였던 것도 은폐를 하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폭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고 4월 19일 서울에선 수많은 학생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행진하는 시위대에 총을 쏘아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였고 4월 25일에는 대학 교수들이 이승만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거리를 행진하였다. 마침내 다음날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니까 김주열 선생님의 그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4.19에 서울에서 정말 거대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하면서 하야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4.19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부패한 장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한국 민주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즉 이승만이 계속해서 독재를 하면서 법을 뜯어 고치면서 독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부정선거란 것까지 저질렀죠. 이 부정선거까지 저질렀는데 이러한 것을 국민들의 힘으로 되찾은 사건이 바로 4.19 혁명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에 정말 큰 기반이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 87쪽 교과서 아래 보면은 당시 한성여 중2학년 진영숙 학생의 마지막 편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을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지금 저의 모든 친구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저희 모든 학우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 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학생들은 배운 거죠. 뭘 배웠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한테 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부정부패가 일어나냐? 우리가 훗날의 사회 주인이 될 텐데 이런 거 참을 수 없다 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이 정말 거리에 많이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당시에 민주주의가 훼손된 이승만 정부의 독재 항의를 했고 어떻게 보면 그런 학생들, 그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이 투표권이 정말 수많은 내 앞에 피를 흘렸던 분들의 노력 때문에 얻을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꼭 나중에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88조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전면 정부의 수립입니다. 성립이에요.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후 국회는 헌법을 고쳐 대통령 중심제를 폐지하고 국정 운영권이 국무총리에게 있는 내가 책임제를 채택하였다. 내가 책임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약간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책임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에서 그 여당 측이 행정도 당담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권분립이잖아요. 대통령 중심으로 행정, 국회를 중심으로 입법, 법을 중심으로 사법, 이렇게 상권분립인데 이 내가 책임제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일을 좀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또 힘이 하나 있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죠. 근데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해왔으니까 좀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책임제로
법을 바꿨습니다. 새 헌법에 따른 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하여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 대통령은 이때 윤보선이었습니다. 장면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때 우리나라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자라 그러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지방자치 선거, 즉 지방의 대표를 그 지방 사람들이 직접 뽑는 시장, 그 전까지는 시장 같은 사람을 지방의 그런 행정직들을 대통령이 다 임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우리 마을 대표를 우리가 뽑는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발전이 된 거죠. 4.19 혁명 이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정치, 사회적 요구가 터져나왔다. 학생운동은 물론 농민운동, 노동운동과 같은 대중운동도 일어났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민들과 학생들의 손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다시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각자 이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하면서 그동안 이승만 독재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승만 정부의 북진 통일론으로 억제되었던 평화통일 논의가 이루어졌고 통일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게 좀 중요해요. 장면 정부는 대중의 각종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반발을 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장면 정부가 내가 책임자로서 딱 정부를 수립했는데 4.19 혁명 이후에 각계각층에서 요구사항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원활하게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국가가 진통을 겪는다고 느끼죠. 성장통을 좀 겪고 있었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러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에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훗날의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박정희를 중심으로 했던 군부 세력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우리나라가 4.19 혁명을 일으켰던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군사 독재 시절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역사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면서 이번 시간 4.19 혁명을 배웠는데요.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4.19 혁명은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약간 독재로 헌법을 고치면서 독재를 했었고, 이 독재와 부정선거를 깨트리고 민주주의로 나아간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있듯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기반이 됐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훗날에 선거를 할 때 꼭 소중한 한 투표의 권리, 자기의 그런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